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생태 환경 축제에 대한 어떤 단상과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축제의 이제 개괄적 흐름이라고 해서 제가 한 6개 정도로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축제와 지역 문화의 굴절과 왜곡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축제가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전통 고유 자산들이 일제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또 굴절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협소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유의 어떤 그 색을 갖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왜곡되었던 것들이 전래되어 오는 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축제의 어떤 굴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그 땅과 삶만 피폐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와 정신까지도 피폐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삶의 어떤 피폐함들이 문화적 여유 자체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를 이제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자체가 삶이고 삶 자체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어떤 문화를 향유할 만한 그런 여유 자체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경제 위주의 돈 위주의 자본 위주의 어떤 그 흐름에 내바뀌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여유나 자유로움을 억압했던 시대. 그 시대의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 예술이 새롭게 싹트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낸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불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축제의 이제 팽창과 확산인데요. 사실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열리는 어떤 그런 민속 축제들이나 어떤 전통적인 소재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대부분이었지, 뭐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뭐 생태환경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어떤 지방자치제의 확산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치정부가 들어서면서 축제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지역에서 뭔가 우리 지역의 독자적인 그 이미지를 가질 만한 어떤 축제를 좀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인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유택하게 하고 싶은 어떤 욕구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차별화된 질적인 비약이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나라 축제 역사에서 90년대 중반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향 하에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90년대 중반에 어떤 축제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축제의 다양한 성격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축제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축제사에서 하나의 또 중요한 획을 걷는 하나의 일 자체가 이제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축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축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 상품화나 이제 경제적 효과를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삼으면서 축제 이제 선정 및 지원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화관광 축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축제에게 미친 영향도 굉장히 또 뭐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축제들이 문화관광 축제를 지향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문화관광 축제가 축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어떤 중요도는 아직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는 단순히 어떤 축제 자체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흐름과 노력 속에서 대부분의 축제들이 문화관광축제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그 축제를 바라보는 그 지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효과라든가 뭐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참고사항으로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또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브랜드화라든가 어떤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축제를 어떤 그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평가에 맞춰서 축제들을 준비한다는 거죠.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문화관광축제하고 별로 성격이 다른데 또 불구하고 문화관광축제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관광축제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표 축제라든가 최우수 축제, 뭐 이번에도 무주 그 반대편 축제만 하더라도 최우수 축제가 되면 거의 뭐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지자체 장으로서도 이걸 관가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축제에 많이 치중하는 어떤 그러한 그 흐름을 낳게 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좀 관성화된 흐름으로 많이 아직까지도 지역 내에서 좀 자리 잡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축제의 이제 규모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국과 국제화의 문제인데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국제적 성격, 인터내셔널 그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할 만한 축제는 거의 없어요. 국제성 지수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어떤 그런 방문객들의 참여, 그리고 국내적인 어떤 인지도, 또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국제성 있는 축제다라고 했을 때는 피프, 뭐 부산 영화제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이제 부산 영화제는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좀 국제적 행사로서 자리를 잡았지 대부분의 축제, 뭐 진주 유동 축제도 사실 우리나라 대표 축제를 지냈지만 뭐 국제, 인터내셔널 축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만큼 많은 축제가 국제적이라는 타이틀에 목을 메고 있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성 지수 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국제적 축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전국화조차도 안 되어 있는 뭐 그런 축제가 태반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축제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 상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는 규모화 시켜내고 뭔가 그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돈을 이제 많이 끌어내서 재원을 끌어내서 키우는 건 쉬운데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의 눈높이 또 기획했던 사람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을 때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 어떤 한계들을 감내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조건 키우기보다는 내실 있게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과 어떤 재원의 어떤 구조, 조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그 급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축제의 어떤 중요한 흐름으로 하나가 대표 축제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적 산물인 건데 너무나 인위적인 기획을 통해서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만들려고 해왔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연구들도 이루어지고요. 저도 뭐 의도치 않게 뭐 대표 축제 개발 쪽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 축제라는 것들이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뭐 컨설턴트 내지 뭐 여러 가지 연구자들 또 기획자들이 모여서 뚝딱 한다고 해서 예산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충분히 무르익어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들 뭐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는 하나의 느린 어떤 흐름에 소통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뚝딱 만들려는 어떤 하나의 기획 상품처럼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표 축제 만들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 축제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대표 축제 격으로서 손색이 없겠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보다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좀 갈 수는 있을 텐데 처음부터 재원과 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뚝딱하고 만들어내려는 시도 자체는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축제들이 또 실패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어떤 개발적 흐름 중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작은 축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큰 축제 위주의 어떤 접근들, 그리고 작은 축제를 이제 무시해왔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축제들이 이제 마을 축제를 포함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나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원받기도 어렵고, 또 이전에 어떤 그 옛날 뭐 동축제처럼 뭐 재원을 출연해서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어떤 지원도 이제 없이 좀 유지해오는 축제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 뭐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든가, 뭐 어떤 도시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면서 작은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들, 동네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좀 작은 축제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 축제의 경영적 특징이라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여전히 이제 관주도 축제는 여전하다. 뭐 이런 틀은 쉽게 또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지방 그 자치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해진 환경들, 여러 가지 조건들, 재정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주도형 축제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민간 영역들이 들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강력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조금씩 열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민간 협력 시스템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 자체도 이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문화 전문 공무원, 축제 전문 공무원들, 또 그 시흥처럼 이제 그 축제 사무국 자체가 이제 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제 추진 주체가 굉장히 민간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제 축제에 대한 접근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삶에 대한 가치나 어떤 즐거움, 유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보다는 좀 경제와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에 좀 치중해오고 있는 흐름은 아직까지도 여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축제를 떠나서 많은 축제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획일화와 이제 뭘 개성한데요. 저도 뭐 한 그 200여 개의 축제 자체를 뭐 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그 개성 있는 축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개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를 잘 활용해내는 축제 자체가 또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축제의 포맷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좀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어떤 그 지자체들이 이제 들여오다 보니까, 이걸 무비판적으로 이제 들여오다 보니까 축제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하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과제는 이러한 축제의 어떤 몰 개성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 이제 담론 소통의 문제인데요. 근데 축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 없는 축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소통 없는 축제라는 것들은 뭐 형용모순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말이 안 되는 현실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매체들, 뭐 SNS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요. 광고도 넘쳐나고 홍보도 넘쳐나는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들, 의견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제시된 의견조차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견들이 많다는 거죠. 뭐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축제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소통 자체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통 담론 자체가 부재할 정도로 굉장히 썰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유명한 그 큰 축제의 어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의견이 없어요. 그 정도로 축제 자체가 그 소구 대상들에게 지역민들 또 이제 그 방문객들에게 소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좀 괴리되어 있다.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축제와 소통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축제의 이제 위기라고 했는데 사실 축제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내년에 예산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인력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더욱더 좀 더 좀 질적으로 좀 향상시킬까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어렵습니다. 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도처에 깔려 있고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적인 어떤 그런 잠재적 위기라고 본다면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위기라면 경제적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물론 축제 자체가 뭐 경제와 그 굉장히 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오히려 축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 예산이 없어지면 축제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가장 먼저 뭐 건설이라든가 뭐 다른 뭐 토목 건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예산에 비해서 문화 예산을 먼저 줄인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문화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머나먼 손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러한 좀 그 손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문화나 축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어떤 위기를 안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에 대한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단서들을 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축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축제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복합적이고 중증적인 유기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서 축제를 재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이제 그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모형 자체를 그나마 이제 그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내가 만지고 있는 영역, 내가 보고 있는 영역이 축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 일반의 오류를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축제는 그 자체의 성격 자체도 굉장히 중증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축제에 접근했을 때도 사실 뭐 몇 시간 보고 이렇게 뭐 축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충분하게 들여다보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작은 축제라든가 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게 많이 이동할 필요도 없고 일정도 짧기 때문에 충분히 전 기간과 축제 전체를 또 들여다볼 수 있지만 지금 대규모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하루를 날 잡아서 보기에도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떤 시점과 어떤 공간에서 보는 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축제라는 것들은 이제 문화와 이제 그 지역 공동체적 접근이 기본인데 부산 그 영화제 때 평가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민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50대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 영화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침이 마르게 이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지역에서 이만한 축제 없다. 굉장히 어떤 지역민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좀 자주 좀 가시는 모양입니다. 축제에 참여도 많이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축제와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분들은 그 자체가 자랑인 거죠.
내가 직접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지금 살아온 어떤 문화적인 경험과 약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열리고 많은 어떤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고개를 이제 끄덕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영향으로 축제를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나의 삶이고 나의 생활의 일부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하면 왠지 좀 들뜬 기분도 있어야 되고 또 기다려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그만큼 축제 자체에 대한 어떤 내실이 보다 좀 있어지고 또 축제와 어떤 주민들 간의 소통도 좀 더 좀 돈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느리게 뭐 내부 동력으로부터 이제 축제는 성장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뭐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에 이어서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축제는 사실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유기체일 수밖에 없고 또 문화적인 삶의 흐름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양태 이런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습관 이런 것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매운 걸 못 먹었는데 내가 매운 걸 많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테고 이런 계기가 촉매가 되어서 바뀌게 된 건데 그러한 과정까지는 어떤 특정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양태라든가 모습들처럼 축제 자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만들 수도 없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좀 만들어지고 살이 붙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 축제 자체가 좀 너무나 이제 빠른 시간의 흐름처럼 축제 자체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축제 자체는 내부의 어떤 동력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외부로부터 이식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이식되는 순간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동력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이제 흐름의 미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제는 사실 보통은 뭐 열리는 순간부터 폐막하는 날까지의 그 흐름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아직 지금 대부분의 축제들은 뭐 한 2, 3일이나 더 긴 축제도 있고 또 하루에 이제 열리는 축제도 있지만 축제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축제 개막을 알리고 함께하는 순간부터 마무리되는 그 흐름 과정까지의 흐름이 과연 진정한 축제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축제 자체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깊이 들어가고 관여해야 축제와 이제 동화될 수 있는 거고 축제를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단면,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뭐 7시에 있구나. 7시 그 순간만 봤을 때는 축제의 어떤 본 모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같이 하는 그런 참여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이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 물론 축제라는 이름 자체가 또 개념 자체가 너무나 광의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어요. 이건 뭐 축제 같지도 않은데 그냥 페스티벌 뭐 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분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축제 저도 이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축제를 분류하는 겁니다. 과연 이 축제가 축제인가? 아니면 단순한 어떤 단발성 이벤트인가? 아니면 어떤 문화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한 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제 자체가 굉장히 어떤 뭐 축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통용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근데 지금 축제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슨 어떤 교육, 학습, 어떤 단순한 체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어떤 그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축제로 보기 좀 어렵다. 라는 생각입니다. 축제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것들을 단면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어떤 보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불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속에 들어가서 집단적인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좀 느낌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죠.
또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축제로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축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사이트싱 뭐 보는 게 아니라 필링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축제가 다가오느냐, 내가 축제에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축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인 거지 축제에서 무엇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축제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축제 속에 축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어떤 의미로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제와 소통하는 과정이고 하나의 이제 축제라고 이제 그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뭔가를 체험하고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축제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그 하나의 관광학이라든가 뭐 좀 경제학, 행정학 등 그러한 그 주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많이 좀 놓여져 왔고 그것들에 의해서 많이 좀 규정되어 왔지만 기본적인 축제 자체는 또 하나의 지역의 또 문화의 총체인 거고 또 삶의 하나의 문화를 또 반영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어우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체가 인문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쉽게 어떤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축제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극도로 이제 그 상품화된 모든 것들이 상품 관계로 활용되는 그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지만 축제는 기본적으로 비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속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라든가 상품 관계라든가 이런 종속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요. 보다 더 자유롭고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주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극도로 원자화되고 분자화된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동적인 흐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본주의의 소선이라 볼 수 있는 어떤 소외라든가 어떤 그 분획화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좀 비자본주의적 속성을 갖는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자체는 하나의 뭐 그 카오스와 이제 그 코스모스의 영역을 넘나드는 하나의 문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축제하면 어떤 비일상, 일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비일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또 일상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거고 또 일상에서 비일상을 경험했을 때 갖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넘나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좀 짜릿한 기분도 있고 또 긴장감도 갖게 되고 또 삶의 어떤 그런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축제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단상 위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되는 어떤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생태 축제, 생태 환경 축제는 과연 뭐냐? 뭐 기본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지역의 어떤 자연 생태와 환경 자원을 주제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축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제, 에콜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려본다면 모든 생명체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인 거죠. 인간을 포함한. 그리고 생명체와 환경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라든가 그 생명체의 생활 상태, 작용과 이제 상태,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로서 얘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보다는 보다 좀 폭넓고 좀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라고 했을 때는 인간을 포함한 제반 생태계 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경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든가 자연에게 직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인데 환경과 생태에서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 인간을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중심에 놓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태 자체가 보다 더 근원적이고 좀 본질적인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생태 환경 축제의 현황을 보면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06년도 이제 문광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생태 환경 축제, 자연 환경 축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류되어 있는 게 31개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이제 전체가 이제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30개 정도 되니까 2.6%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그 범주의 어떤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생태 환경 축제에 들어갈 만한 축제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물론 지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뭐 개콘 축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생태 환경을 모토로 한 축제들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좀 더 정체성도 좀 더 명확해지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생태 환경 축제가 지역 축제 전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비율은 포션은 굉장히 좀 작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다면 이제 생태 환경 축제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피부로 좀 느끼게 되고 하다 보면서 축제 속에 이제 생태 환경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하나의 좀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 축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생태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태와 관광, 체험을 연결시킨, 결합시킨 모델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 그 자체에 좀 천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생태 환경 축제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생태 관광, 관광이 뭔지 생태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 모호한 그런 결합 모델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그 개최되고 있는 생태 환경 축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태 환경 축제로 볼 만한 것들을 과연 어떤 것들을 생태 환경 축제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 범주를 좀 넓혀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뭐 6가지 범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꽃 축제 같은 거죠. 꽃 축제도 뭐 물론 어떤 꽃의 어떤 생태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제 생태 축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갯벌이라든가 뭐 바다라든가 뭐 해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축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곤충류 축제 같은 게 뭐 무주 반딧불, 계양산 뭐 반딧불이, 뭐 한평 나비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 환경 축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습지, 갈대 습지라든가 뭐 억새와 관련된 축제들이 생태 환경 축제라는 범주로 많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태 관련된 어떤 그 자체보다도 체험의 을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런 축제들도 이제 큰 의미로 이제 생태 환경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 환경 축제, 뭐 휴양림 축제, 뭐 이런 거, 뭐 지구의 날 기념 축제 이런 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생태 환경 축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분산 철새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태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자원을 또 이제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이제 생태 축제라고 분류해도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태 환경 축제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태 환경 축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사실 무늬만 생태 환경 축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어떤 형식이 왠지 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속에서 생태 환경 축제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뭐 이런 축제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성이라든가 정체성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한 축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재주의에 함몰된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갯벌이다 하면은 너무 그 갯벌 그 자체에 널려 있는 자원에 머물 뿐이지 이것들을 축제화 시켜내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약한 축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생태 그 환경과 이제 관광 상품화 개념 간에 좀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생태 환경이라는 부분은 뭔가 사람의 그 손을 타면 탈수록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또 오염되기 쉽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과 생태 간의 어떤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가 이제 전도되어 있다. 인간 위주로 이제 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축제를 만드는 사람 위주로 기획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체가 생태 환경 축제가 오히려 이제 종속되는 관광 상품화의 논리에 이제 종속되는 경향을 낳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생태 환경 축제,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생태 관광이
좀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이 유행을 타고 있긴 하지만 생태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과연 그 가지고 있는가 자문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생태 환경 축제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의 그 축제들의 면면을 보면 좀 이런 그 본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생태에 대한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성찰에 좀 기회 자체를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사례 분석으로 좀 들어가게 될 텐데요. 뭐 무주 반딧불 축제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뭐 대부분의 축제의 포맷 자체가 이제 비슷한 그 양태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보니까 뭐 환경 테마 축제, 화합 축제, 생활문화, 지역문화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제의 대부분에 그 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백화점식 어떤 나열이다라고 그 비판적으로 얘기되듯이 좀 종합적 축제의 성격 자체가 워낙 강하다. 종합적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축제 자체의 정체성이 엷어지는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과연 이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연생태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라고 하는데 과연 그 반딧불과 어떤 생태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그 흐름과 내용은 과연 뭐가 있을까?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 둘러보셨겠지만 둘러보면 뭐 이게 과연 그 생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좀 넓은 범위 안에 모든 것들을 구겨 넣다 보니까 축제 자체가 좀 정체성이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좀 양상을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추진 전략과 이제 프로그램 보면 뭐 추진 전략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뭐 그 아까 그 종합적인 축제적 성격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담아내려는 하나의 흐름 자체가 이 속에 녹아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제 내지 부제 자체가 자연 속으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축제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걸 보면 주제나 이제 그 슬로건 같은 게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제나 슬로건 자체가 축제의 내용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문구라는 거죠. 하나의 공문구죠. 별로 의미 없는 어떤 그런 문구들을 그럴싸하게 이제 붙여서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딧불 축제의 부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부제인데 자연 속으로입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과연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자연 속으로 스며들 만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뭐가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전혀 느껴지는 부분이 없고 과연 그러한 그 것들을 부제를 녹여내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뭘 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획 단계에서 별 고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멋있는 거 뭐 없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제나 주제가 붙은 거지 이게 축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서 그 주제나 부제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좀 어색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무주 반딧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축제들이 뭐 주제나 뭐 그 부제, 슬로건 붙이는데 저는 뭐 왜 붙이나 싶어요. 오히려 내용과 별로 관련도 없는데 별 의미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주제나 그 부제를 의미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획 구상 단계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 속으로 기획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역으로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적용시켜 내는 그런 기획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기획과 이러한 그 하나의 좀 이미지 어떤 그 상징화 과정 자체가 좀 괴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하나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뭐 크게 뭐 4가지 정도는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주제 프로그램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대표 프로그램격으로는 뭐 신비탐사, 주제관, 푸른교실 같은 게 있고요. 또 브랜드 공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제관하고 그 신비탐사는 이제 다 가보신 거고 근데 푸른교실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 아이들 그 생태 그 학습 그 프로그램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메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생태적인 체험이라든가 그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렇다 보면 사실 주제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방문객 분석에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좀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우주 반딧불 축제의 어떤 그 방문 인원이 한 70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산정했는지 저는 뭐 약간 의문이긴 한데 어차피 뭐 그 티켓이라든가 뭐 예매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연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데 이게 자체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70만 정도의 규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서울, 경기가 가장 많고 이제 전북이 그 다음인데 오히려 70만 규모라면 제 생각으로는 지역에서 가까운 어떤 전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의 어떤 참여자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150만, 뭐 200만 된다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역전될 수는 있지만 한 해 70만 규모의 축제라면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15.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 무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북에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그 소비 지출 분석,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저조한 수준이에요. 다른 축제에 비해서. 또 가보셨지만 사실 뭐 그 돈을 뭐 지불할 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뭐 그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그 속에서 뭐 올해 그 체류를 하면서 무주 반딧불 축제나 이제 무주를 이제 관광할 만한 이런 메리트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좀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부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행사장 공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비 탐사를 제외한 어떤 그런 그 무주 반딧불 축제의 어떤 메인 행사인 건 메인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축제장 자체는 뭐 나름대로 크게 뭐 이동성이라든가 뭐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너무나 이제 그 뭐 생태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에는 많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 공원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콘크리트에 좀 둘러싸여 있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생태 환경 축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흙도 밟아보고 뭔가 좀 거칠더라도 이런 또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그 것들을 기대하고 오는데 굉장히 어떤 뭐 그 잘 정돈되고 좀 회색 건물 속에 우리가 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축제에 대한 느낌 자체가 좀 감소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게 이제 뭘까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이제 그 멀티미디어로 이제 그 뭐 반딧불 영상이라든가 중요한 이미지들을 하나의 영상 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공간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인 건데 입구에 이런 것들이 있는다는 것은 뭐 누구나 처음에 저게 뭘까는 의구심을 또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별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도 한번 뒤져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공간 에서도 그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징적 조형물을 그 만들어 놨는데 이것조차 좀 제대로 좀 활용하고 있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요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축제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밤에는 많이 볼 텐데 사실 뭐 그 야간 프로그램이 많이 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그 머무르면서 볼 만한 또 좀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휴식 공간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뭐 얘기 나누면서 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 이제 지나치는 건데 이런 면에서 약간 좀 어색하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 이제 만났던 게 이제 녹특산물, 이제 전시 판매장은 뭐 다양한 어떤 무주의 산물들을 뭐 체험하고 또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규모가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좀 더 좀 오픈된 공간으로 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대인데요. 사실 그 모든 축제에서 어떤 그런 그 무대를 좀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화되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펼쳐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또 낮에는 너무 더워서 공연 자체를 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뭐 좀 제한적인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자세히 이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또 보셨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앉아서 그 더운데 구경할 만한 어떤 그런 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뭔가 집중과 좀 응집력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일한 테마, 예를 들어서 생태와 환경을 테마로 한 뭐 어쿠스틱 어떤 그런 공연이다, 릴레이 공연이다, 아니면 뭐 주제 공연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앉아서 구경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 간헐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끼워 넣은 듯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대 자체가 공간 자체가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의 좀 공허한 그런 공간으로 인식될 뿐이지 이 자체가 뭔가 알찬 느낌으로 좀 다가오지는 않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이제 그 왼쪽 아래에 그 다른 축제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부스 자체가 좀 자연 소재의 부스로 이루어졌던 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서울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축제에서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비용을 좀 들였다는 거죠. 또 생태 환경 축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밑에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롯데리아 그 패스트푸드가 들어와 있던 점은 참 넌센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어색한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디테일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어떠한 그 콘텐츠로 공간을 채울까를 생각할 때 주제가 생태 환경이라면 도무지 롯데리아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거죠. 들어오고 싶어 해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롯데리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에 떡하니 자리를 그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생태 환경 축제 얘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의아스럽고 좀 문제성이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관인데요. 주제관도 사실은 뭐 여러분이 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신비 탐사라든가 야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고 또 생태 환경 축제의 어떤 그 주제성을 좀 체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주제가 응집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직접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게 좀 그 뭐 아이들 대상에 아이들도 사실 요즘에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좀 그 뭐야 콘텐츠라든가 그 내용 가지고서는 사실 좀 어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무주 하면 또 이제 그 생각나는 또 하나의 그 자랑거리이기도 한 등나무 운동장. 뭐 이 부분은 사실 무주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무주의 또 중요한 또한 생태적 또 환경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딧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은 조금 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좀 답답한 느낌이고 뭔가를 좀 인위적으로 전시한다는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하는데 사실 무주의 이야기라는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뭔가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좀 박제화된 하나의 어떤 그러한 컨셉으로 좀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이제 콘텐츠가 사실 무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좀 많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문화체험마당, 놀이마당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웬 뜬금없이 그 세계 그 문화체험마당이 좀 들어와 있고 또 놀이마당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좀 그 놀이의 기구의 형태라든가 노는 어떤 그런 놀이의 방식, 콘텐츠 자체가 좀 생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인위적이고 어디서 뭐 그런 놀이의 어떤 그러한 그 이벤트 업체에서 잠깐 뭐 빌려온 것처럼 뭐 굉장히 아이들을 상대로 그냥 잠깐 뭐 묶어두는 어떤 역할
밖에 안 되는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이제 프로그램에 잘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공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먹거리라든가 잠깐 휴식을 취할 때 많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공간에 어떤 것들을 좀 배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놓아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먹거리 자체도 옆에 또 이제 먹거리 장터가 있는데 먹거리 장터에서 파는 음식 자체가 또 생태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산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슬로우 푸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옆에 이제 먹거리 마당에 존재하고 저 이제 앞에는 이제 세계 어떤 뭐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파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더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디테일하게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한다면 좀 더 좀 내실 있게 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살리지 못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디 사랑 터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참 어떻게 좀 웃어야 할지 좀 모를 정도로 조금 좀 난감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런 빛과 관련된 뭐 루미너리 같은 것도 요새 많이 늘어났고 그런 인공적 조형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축제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하나의 콘텐츠이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느껴지는 감성 자체가 좀 인공적이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어떤 빛 자체가 인공적인 빛이고 인공적인 빛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러한 외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가라는 것들도 자주로 이제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조형물만 달아놓고 전구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축제의 어떤 반디 터널이라 해서 이제 프로그램화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또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생태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다면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공간 자체가 단순히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눈요기 그 이상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하놀이랑 이제 소망등 날리기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몰랐던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뭐 색다른 하나 이제 볼거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태 환경 축제와 관련된 분위기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할 때는 뭔가 좀 몰입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옆에서는 각설들이 뭐 노래 부르고 있고 굉장히 뭔가에 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과 함께 이 빛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의 감동 내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몰입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소망등 날리기라는 것도 좀 어렵게 뭐 공을 들여 연출을 했다면 좀 더 좀 세련되게 연출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지만 이게 이제 인공적인 어떤 뭐 다이오드라든 이런 전구를 넣어서 이제 날리게 되는 건데 좀 자연적인 어떤 많지는 않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응집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선 내지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규모 있게 이제 만드는 것도 좀 중요했을 텐데 이거 자체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또 의미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야 이게 하나의 좀 힘이 되고 또 축제의 어떤 감성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 반딧불 축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 반딧불 축제 하면 이제 생태 축제가 연상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딧불이 축제
축제라는 것들이 사실 뭐 지금 이제 무지 반딧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기긴 했지만 가장 뭐 규모가 있고 큰 것은 이제 무지 반딧불 축제이고 또 무지 반딧불이 자체가 갖는 희귀성이 또 있다는 거죠. 좀처럼 일상에서 이제 만나기 어려운 곤충이고 또 반딧불이가 내는 어떤 불빛을 본다는 것도 또한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좀 특이성과 희귀성 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비 탐사는 그나마 이제 무지 반딧불 축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좀 지주 역할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생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약하기 때문에 신비 탐사라든가 이러한 주요한 탐사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그나마 이제 반딧불 축제를 생태 축제라는 어떤 레테르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나마 이제 하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6개 정도로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제성 자체가 축제 전체를 좀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축제의 테마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적이지 못한 어떤 인공 조명의 어떤 남발. 너무나 이제 이런 그 조명들이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오히려 좀 공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예쁘게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형물과 조명들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별로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그 조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 기대했던 긍정적인 작용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통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안내에서도 제가 이제 언뜻 좀 생각이 나는데 축제장에 이제 그 주된 어떤 그런 동선을 따라 들어오면 어디나 이제 그 안내를 그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또 전체적인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이제 눈에 띄어야 되는데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좀 깊숙한 데 들어가 있고 또 눈에도 잘 띄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무지 반딧불 축제의 어떤 규모를 상정했을 때는 좀 종합 안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무지 반딧불 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외지 상인들이 축제장 대부분들을 이제 점거하는 그런 양태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최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밀어내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나 방문객들도 사실 이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공정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무지 지역의 특산물을 사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소통의 하나 일환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분들의 물건을 산다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대로 공정한 교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밀어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체류를 오래 할 만한 좀 콘텐츠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이 이제 그 축제 기간이 이제 짜여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평일에 그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할지 참 애매할 정도로 좀 충분히 좀 재미있게 즐길 만한 어떤 콘텐츠가 좀 상당히 좀 부족해 보였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축제로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을 이제 간단히 몇 개를 좀 언급해
좀 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억새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 난지도를 메꾸고 이제 그 하늘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 축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생태환경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소위 이런 축제를 이제 경관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청보리밭 축제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어떤 볼거리 위주의 축제를 주로 이제 경관축제라고 하는데, 억새축제도 이제 경관축제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서울 억새축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서울 한복판에 그런 그 생태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뭐 궁이라든가 뭐 공원에서 느끼기 어려운 좀 색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 억새축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어떤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대략 어떤 짧은 기간에 한 70만 명 정도 이상이 찾을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집중성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억새축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조명쇼 같은 거, 그러니까 억새 군락뿐만 아니라 조명쇼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도 좀 억새축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좀 그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억새축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 내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제 그 관 위주의 어떤 계획과 운영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좀 관여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예산 가지고 몇 개 꾸며놓고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펼쳐놓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축제 속에서 뭔가 좀 다양한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하늘 그 억새축제가 이제 그 안고 가야 될 하나의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평 나베축제인데요. 다음으로 언급할 부분은. 근데 한평 나베축제도 이제 무주 반딧불 축제와 마찬가지로 그 생태 관광 축제를 표방하는 대표격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환경 축제 하면 나베축제가 바로 연상이 될 정도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높은 인지도를 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평 나베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하면 항상 마케팅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한평 나베축제를 어떻게 마케팅했는지, 어떻게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경제적 효과라든가 관광 상품화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알려진 지명도 있는 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한평 나베축제를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나베축제를 가보면 이제 축제라기보다는 왠지 그 뭐 테마파크 같고 체험 그 교육장 같고 그 전시 박람회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뭐 교감하는 어떤 이런 것 형태는 굉장히 좀 그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점점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어떤 건물들이 지어지고 규모화되면서 오히려 시민들과 방문객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은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좀 즐기고 이제 노는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아직까지 이제 축제적인 성격 자체는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너무나 이제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와 또 환경을 접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평 나베축제 하면 사실 한평 나베축제는 축제와 관련된 뭐 축제 전문가나 어떤 기획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논할 때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높이 칩니다. 한평 나베축제는 항상 축제의 성공 사례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큰 비중으로 많이 다루는데, 저는 부정 사례를 다루는데 큰 비중을 두는 축제로 이제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 나베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와 관광 그 상품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대신 생태를 잃은 축제라는 거죠. 한평이 가지고 있었던 천연 자원들, 천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망가졌다.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공적으로 조성된 어떤 그 자연적인 대지와 풀과 뭐 그런 곤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성된 어떤 동물원처럼 조성된 어떤 공간에서 좀 그 살아가고 좀 있는 형편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 개방적이고 좀 자연스럽고 이런 형태는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점에서 좀 생태적이지 못한 생태환경 축제라는 좀 좀 뭔가 모순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좀 그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좀 눈이 좀 즐거움은 있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굉장히 좀 예쁘구나. 또 공간도 좀 정성스럽게 잘 꾸며놨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뭐 좀 축제적인 느낌은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록축제라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축제는 초록축제인데요. 사실 초록축제는 뭐 그 초록산과 초록공원을 배경으로 장소로 택하고 있지만 뭐 갯벌 축제나 아니면 뭐 나비나 뭐 곤충처럼 생태적인 자원 그 자체를 소재로 삼고 있는 축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한 이유는 그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 운영의 형태, 또 축제를 사고하는 방식, 이 자체가 굉장히 생태적이다. 라는 점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록축제 같은 경우에는 화성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생태 공동체가 있죠. 그러니까 산안마을이라고 있는데, 산안마을과 지역의 이제 환경단체, 지역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축제입니다. 이전에는 그 산안마을 자체에서 거저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축제를 했다고 해요. 거저 나눈다.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이런 나눔의 축제였는데 이거 자체가 지역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환경단체와 지역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초록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초록축제가 가지고 있는 주된 어떤 축제의 방향은 컨셉은 그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이제 나눔 공동체의 미학을 구현하고자 하는 축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생태적인 어떤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기획의 어떤 그런 그 방향 이런 것도 다른 축제와 이제 변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다 함께 나눈다는 어떤 공동체의 의식 자체가 그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좀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하나의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생태 축제, 초록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 자체가 워낙 그 공동체적 감성으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생태 철학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일상적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제성 속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자생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록 축제는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단체들이 물품과 지원금을 내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조그맣게 축제를 여는 그런 행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주된 어떤 경제적 아이템이 양계입니다. 근데 양계를 통해서 생태적 양계로 유명한 건데요. 그게 이제 닭과 이제 병아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 유정란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제 낳는 산출된 어떤 그런 물품들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축제에 물품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어떤 뭐 천막을 내놓고 어떤 데는 또 이제 부침개를 해와서 내놓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조금씩 되는 가능한 여건 내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축제장에 펼쳐놓고 같이 즐기는 그런 맥락으로 축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자연스럽고 또 이제 어떤 불필요한 낭비라든가 좀 과도한 어떤 물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축제 속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록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산모라 해가지고 세계가 없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가 없다. 이제 일회용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물건을 아예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이제 좀 갖다 놓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갖다 놓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도 자기가 이제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좀 인지가 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져와서 음료라든가 또 그릇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서 먹는, 뭐 나눠 먹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일상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폐 교환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사지는 않아요. 그 교환이라는 것들은 이제 거저 베푸는 것도 많고 또 물건과 물건을 또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지 그 속에서 뭐 화폐를 통해서 뭔가를 사고 구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용납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소유와 홍보를 좀 자제하는 이런 축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록축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이제 공동체는 좀 규모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축제의 성 자체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오히려 축제 정체성 자체가 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부스라든가 이런데 뭐 협찬 뭐 어디 이런 걸 쓰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이제 붙어 있다면 그건 가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동등한 1대1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이런 축제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처음 가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런 축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축제가 운영되는 어떤 형태라든가 운영 방식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축제들이 생태의 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들이 좀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환경 축제라면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지역 자원의 생태적 활용, 또 생태 환경 이미지를 이제 각인시키는 작용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인상적인 이미지 자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인상적인 이미지화 시켜낼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단순히 좀 과도한 포장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런 순박함, 순수함, 위대함, 뭐 장엄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미지화 시켜낼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태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니어 만들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은 축제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뭐 유럽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곳은 인위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울 때 이제 그 건물을 짓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먼저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건물과 그 속에 만약에 이제 그런 공간과 이런 그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시설들과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인 어떤 그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휴머웨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획 실행 평가와 방향, 축제의 어떤 방향 설정, 콘텐츠 조직 운영이 선순환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축제를 보면 기획과 실행 단계는 있어요. 또 기획도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지만 운영은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기획이 미약해도. 또 기획도 최근에는 이제 뭐 예술 감독이라든가 뭐 축제 그 조직 운영 체계가 탄탄해지면서 기획 부분이 좀 탄탄해지긴 하는데 평가 부분은 또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이거 자체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순환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 실행 평가가 하나의 한 묶음으로서 순환 체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끊어져 있거나 미약하거나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있어서 평가 자체를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냉정하게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구체적일 수 있고 가장 축제에 적용도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뭐 그 관광 상품화와 이제 경제적 효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또 현재 축제의 어떤 경향이고 화두긴 하지만 뭐 섣부른 이제 관광 상품화를 꾀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소통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 효과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출된 하나의 그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끌어나가다 보면 경제 효과라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무런 준비와 조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축제 자체가 전도될 수 있고 역으로 제자리를 이제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리매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결합과 참여 행태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천착하는 어떤 그런 좀 축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나마 축제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번 좀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조금이나마 축제 이해와 축제를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